그 사이버사 관련해가지고 댓글 공작을 날짜별로 서너 단계로 나눠서 단계별 대응을 하거든요. 2012년 3월달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공작에 투입될 군무원 증원 등과 관련해서 청와대와 회의를 해요. 종북 세력을 공격하고 중도 우파를 끌어들인 뒤 우익을 결집시킨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던 거고요. 단계별 대응이 끝나고 그 마지막 날짜가 4월 11일. 그러니까 19대 총선 당일이 D-Day였다. 뭐 이런 식의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 정치 개입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어떤 문건이 이렇게 나오면 이명박이 선거, 총선, 그 다음에 있을 대선까지 포함해가지고 개입된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 언론에서는 D-Day 있는 총선 당일이라는 그 문구와 댓글 공작에 큰 따옴표 있죠. 쌍따옴표를 넣어서 그게 가장 중요한 것처럼 드러났는데 제 눈에는 단계별이라는 이 말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이 범죄성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 표현인 것 같은데 이게 청와대를 비롯한 이 핵심 수뇌부의 승인이 없이는 단계별로 진행한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훨씬 전부터 기획이 돼 있었고 각 수뇌부 이하 모든 지휘부별로 이미 이 작전에 대해서 이해하고 승인을 했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작전이 수행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 단계별이라는 말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여기서 등장하는 주요 인물이 김태효, 당시에 대외 전략 기획관. 아, 이름도 거창하다. 대외 전략 조작관 이 사람도 조만간 그 이동관과 더불어서 검찰에 소환될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이버사에 관련돼 있는 담당이었던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국방부 장관, 사이버 사령관, 등등 이렇게 가장 중요한 핵심 고리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조사를 하게 되면 이명박의 지시가 있었냐 없었냐가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얘가 아마도 그 메모 같은 걸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실무자잖아요. 이런 김관진이나 이명박이나 뭐 이런 애들하고 급이 다른 실무자고 이 실무자는 모든 팩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메모가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고요. 아까 야수님도 얘기한 것처럼 이게 단계별 대응이라는 게 참 기가 막히고 이게 화가 나는 게 1단계 종북 세력 공격이에요. 일단 종북 세력을 전체적으로 종북 세력이라고 틀을 만들어서 공격을 해요. 이게 종북 세력이 누구겠어요? 민주당을 종북 세력으로 공격한 거예요. 그리고 중도 우파를 선점해서 사이버전을 통해서 중도 우파를 선점해서 우리의 지지 그룹을 만든 다음에 우익 세력을 완전히 결집시키고 4.11 총선이 D-Day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별이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얘네들이 이거를 트위터나 모든 그 언론사 댓글 이런 거를 통해서 이거를 시도하고 사실은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게 이 계획이 아마도 그 다음 총선 이후에 대선까지 계속 밀고 갔을 거고요. 지난 총선에서도 아마 이거를 기획을 했었을 거예요. 분명히 했었을 거고 이거 캐다 보면 고구마 줄기 나오듯이 아마 계속 나올 겁니다, 이거는. 김태효 씨는 15일 날 소환 예정되어 있습니다. 15일 날 김태효가 들어가고 귀국하면 이동관 들어가고 생각보다 빨리 또 앞당겨질 수도 있겠다. 이명박에 대해서. 끝까지 정하지 못한다고 보거든요. 검찰에 가본 적은 없지만 경찰서 같은 데도 뭘 가보면은 인과관계가 있는데 그럼 네가 지시한 거야? 이거잖아. 최종 질문은. 검찰에 가본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린다면 검찰 안에서는 거짓말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이전에 그 김관진 그 전 장관 구속되고 나서 표정이 그랬다고 했죠. 그 명동님이 그러셨던가? 어디까지 이거 풀어야 할지 고민하는 표정이었다고. 그거는 검찰 조사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아마추어 같은 생각이에요. 절대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 할 수도 없고 다 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안전해져요. 뭔가 숨기거나 말을 이렇게 꼬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더 힘들어지고 일이 점점 커져요. 그래요. 그 검찰 수사 받을 때는 원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입 다물고 처벌하는 대로 받든지 입 다물면 내 입에서 아무것도 안 나가거든요. 네. 원래 그래. 우리 그 시위하다 잡혀가가지고 경찰 조사 받으면 묵비권 행사하라 그러잖아요. 말 안 하면 꼬투리를 안 잡혀요. 말을 한마디 하는 순간부터 꼬투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들 추억 돋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아까 말한 김태효가 누군지 아십니까? 어떤 인물이냐면 남북 정상회담을 형성시키려고 해요. 이명박이. 네. 그래서 북한 사람 만나갖고 돈봉투를 전달했는데 북한 벤치마저 쪽에서 돈봉투를 팽개치는 상태가 돼서 얼굴이 중국에서. 빨개졌다는 바로 그 인물이. 중국에 가서 그렇게 뻘짓했다는 김태효. 야하. 중요한 사람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명박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하수인 중에 한 명인 네. 거예요. 북한에서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접촉이 결렬 상태에 이르자
김태유의 지시에 따라 홍창화가 트렁크에서 돈 봉투를 꺼내 들자 김태유는 그것을 받아 우리 손에 쥐어주려고 하였다. 북한 쪽 말이에요. 우리가 즉시 쳐던지자 김태유는 얼굴이 벌개져 안절부절 못하였으며 던지죠. 예. 홍창화는 어색한 동작으로 트렁크에 황급히 돈 봉투를 걷어놓고 우리 대표들에게 작별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게 혹시 몇 년도예요? 2011년입니다. 그 북한 사람들이니까 이게 돈봉투라고 했을 텐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표현했으면 돈봉투가 아니라 돈 가방 내지는 뭐 007 가방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돈 봉투를 건넸다는 것 자체가 그 북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껴졌을 거예요. 자본주의 문화가 뿌리 박힌 한국 사회에서는 돈 봉투라는 그게 어떤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경제적 이익, 그 단편적인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여서 어떤 설득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이 돈이 이 중심이 아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굉장히 이제 정신이 없는 어떤 신념이나 정치적 신념이 없는 그냥 나부랭이로 취급하는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꼈을 수도 있어요. 천안함 사건. 북한 니들이 했다고 해줘. 했다고 해줘. 예. 이 김태효가 또 한 큰 일이 있죠. 한일 군사협정. 얘는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네요. 김태효도 들어가면 나오기가 힘들 것 같은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그러니까 네가 했다는 거지 그거잖아. 예. 사이버사 관련해서 주요 담당자였던 거거든요. 이명박이 다 뭐 개인적으로 만날 수는 없으니까 때로는 어떤 사안들을 챙길 때 김태효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갈무리가 되고 때로는 직접 만나기도 하고 그런 관계였을 거라고 보는 거죠. 김태효는 빠져나오기 힘들 것 같죠. 얘는 정말 들어가서 다 불어야 돼요. 나 같으면 불어. 그러면 불고 몇 년 그냥 살고 나오는 게 낫지. 자기가 무슨 그 권력의 핵심이었던 양 착각하는 순간 얘는 가기 시작해요. 내가 어느 정도 또 안고 가야지. 이러면 아주 박살납니다. 이분이 지금 현재 상태로는 가장 위험해 보이네요. 빨리 신병 네, 확보를 해야 그러니까 돼요. 이분이 만약에 사실대로 다 불기 시작하면 김관진을 비롯한 그 고위 수뇌부 조사, 대면 조사를 다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 이야기에 따라서. 그러면은 이제 김태호가 검찰에 수사받으러 나가서 아마 긴급체포 형식으로 검찰이 신병 확보를 하지 않을까 좀 바람도 있어요. 이 워낙에 이상한 죽음들이 많아서 이 신병 확보는 꼭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런 중요한 사람은 신병 확보하고 구속영장 청구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정상인 것 같습니다. 예. 잠시 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자, 아까 김태효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은 이명박이 정권을 잡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부러웠을까 이런 생각이 해보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지금 사드 문제까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 이명박으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해표 정책의 어떤 그 흐름 속에 북한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천안함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지금도 우리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조작일 가능성이 높다.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수도 없이 나왔잖아요. 예, 의혹이 너무 많아요. 그 상황에서 그 당시, 그러니까 2011년 당시에 이명박 정권에서 나온 북한에 제안했던 게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천안함 침몰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하여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으니 재발 정상회담을 위한 비밀 접촉을 가지자. 그래서 거듭 간청해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계승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실은 사드 문제도 이명박의 나비 효과에 다름 아닌 거죠. 엄밀히 따지면은. 김태효가 자발적으로 했겠냐고요. 김태효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박근혜에게 있어서 안봉근, 이재만 정도 되는 인물이라고 봐야겠죠. 이 사람이 67년생인가 그래요. 김태효가. 그러니까 2011년 정도 되면 40대 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40대 초중반. 이야, 그 자부심 쩔었겠네요. 네. 그래서 밖에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내부적 실세. 그런 사람이 이제 사이버 사령부에 관련해서 담당자였다고 하니까 정말 저는 기대가 아주 만반하는. 아직 살 날이 기니까. 그렇지. 예, 이게 뭐 며칠 안 남았으면 그냥 대충 뭉갤 텐데 앞으로 창창한 인생이 남아 있으니까 더 남아 있는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빨리 그 지나간 과오를 속죄하고 처벌받고. 아니, 이분은 정말 역사적인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인데. 근데 이분 자체가 언론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언론 플레이 자체가 안 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유명해지는 거를 싫어하는 거죠. 나 솔직히 말해 좀 무서워지려고 그러는데 네. 김태효가 15일 날 검찰에 출두하잖아요. 그 전에 번개탄이면 어떻게 되냐고. 아, 그러니까 그 전에 유명해져야 된다니까요. 유명해질수록 안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진우 기자도 그렇고 김호준 씨도 그렇고 그 자기들 전략이 그거였잖아요. 최대한 많이 알려야지, 많이 드러나야지 안전해지기 때문에
열심히 그 언론 활동을 했던 건데 정말 이렇게 전체 사건 맥락에서 이분이 정말 너무 많은 그물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한 번에 다 잡을 수 있는 그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언론에 이렇게 유명해지지 않도록 뭔가 조정이 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위험해지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저는 거꾸로 생각을 해요. 뭐냐면 이 사람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검찰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아마도 이 대부분 검찰에서 수사 결과나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하고 브리핑하면 언론에서 그걸 봤잖아요. 근데 지금 조용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이 지금 성균관대에서 교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명박이 발인 나가기 전에 밥 먹었죠. 당시 때 주요 그 뭐 내각들이 이런 사람들하고. 만약에 뭐 우리는 그쪽 분위기를 모르지만 그 자리에 나갔다고 하면 어떤 서로 간에 조율이 되는 공범 관계가 될 거고, 만약에 불렀는데 연락이 안 나와. 그럼 이명박 쪽이 움직이겠죠. 어떤 식으로든지 회유를 다시 한다거나. 뭐 영화 시나리오 같아요. 무서운 거예요. 그게 권력이라는 게 그게 그렇게. 지난 최근에 벌써 그 국정원 관련해서 2명이 자살을 한 것으로 결과가 발표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지금 어찌됐든 곤혹스러운 상황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 사이버사 관련해가지고 댓글 공작을 날짜별로 서너 단계로 나눠서 단계별 대응을 하거든요. 2012년 3월달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공작에 투입될 군무원 증원 등과 관련해서 청와대와 회의를 해요. 종북 세력을 공격하고 중도 우파를 끌어들인 뒤 우익을 결집시킨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던 거고요. 단계별 대응이 끝나고 그 마지막 날짜가 4월 11일, 그러니까 19대 총선 당일이 D-Day였다, 뭐 이런 식의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 정치 개입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어떤 문건이 이렇게 나오면 이명박이 선거, 총선, 그 다음에 있을 대선까지 포함해가지고 개입된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 언론에서는 D-Day 있는 총선 당일이라는 그 문구와 댓글 공작이 대여가 들어가고 귀국하면 이동관 들어가고 생각보다 빨리 또 앞당겨질 수도 있겠다, 이명박에 대해서. 끝까지 정하지 못한다고 보거든요. 검찰에 가본 적은 없지만 뭐 경찰서 같은 데도 뭘 가보면은 인과관계가 있는데 그럼 네가 지시한 거야? 이거잖아, 최종 질문은. 검찰에 가본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린다면 검찰 안에서는 거짓말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이전에 그 김관진 그 전 장관 구속되고 나서 표정이 그랬다고 했죠. 그 명동님이 그러셨던가? 어디까지 이거 풀어야 할지 고민하는 표정이었다고. 그거는 검찰 조사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아마추어 같은 생각이에요. 절대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 할 수도 없고 다 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안전해져요. 뭔가 숨기거나 말을. 종북 세력이라고 틀을 만들어서 공격을 해요. 이게 종북 세력이 누구겠어요? 민주당을 종북 세력으로 공격한 거예요. 그리고 중도우파를 선점해서 사이버전을 통해서 중도우파를 선점해서 우리의 지지그룹을 만든 다음에 우익 세력을 완전히 결집시키고 4.11 총선이 D-Day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별이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얘네들이 이거를 트위터나 모든 그 언론사 댓글 이런 거를 통해서 이거를 시도하고 사실은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게 이 계획이 아마도 그 다음 총선 이후에 대선까지 계속 밀고 갔을 거고요. 지난 총선에서도 아마 이거를 기획을 했었을 거예요. 분명히 했었을 거고, 이거 캐다 보면 고구마 줄기 나오듯이 아마 계속 나올 겁니다, 이거는. 김태효 씨는 15일 날 소환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일 날 큰 따옴표 있죠. 쌍따옴표를 넣어서 그게 가장 중요한 것처럼 드러났는데 제 눈에는 단계별이라는 이 말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이 범죄성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 표현인 것 같은데, 이게 청와대를 비롯한 이 핵심 수뇌부의 승인이 없이는 단계별로 진행한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훨씬 전부터 기획이 돼 있었고 각 수뇌부 이하 모든 지휘부별로 이미 이 작전에 대해서 이해하고 승인을 했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작전이 수행됐다는 거기 때문에 이 단계별이라는 말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여기서 등장하는 주요 인물이 김태효, 당시에 대외 전략 기획관. 아, 이름도 거창하다. 대외 전략 조작관 이 사람도 조만간 그 이동관과 더불어서 검찰에 소환될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이버사에 관련돼 있는 담당이었던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국방부 장관, 사이버 사령관 등등 이렇게 가장 중요한 핵심 고리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조사를 하게 되면 이명박의 지시가 있었냐 없었냐가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얘가 아마도 그 메모 같은 걸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실무자잖아요.
이런 김관진이나 이명박이나 뭐 이런 애들하고 급이 다른 실무자고, 이 실무자는 모든 팩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메모가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고요. 아까 야수님도 얘기한 것처럼 이게 단계별 대응이라는 게 참 기가 막히고 이게 화가 나는 게 1단계 종북 세력 공격이에요. 일단 종북 세력을 전체적으로